여러분, 혹시 요즘 뉴스를 보다가 이상한 걸 느끼셨나요? 지난 2월 28일 이후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반복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마치 압도적인 무기력으로 상대를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다는 듯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전한 지 이제 막 한 달이 넘었는데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더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목표를 거의 달성했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봉쇄되어 있고 전 세계 유가는 40% 이상 폭등하며 미국 국민의 여론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가 석기 시대로 만드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쟁의 개념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전쟁은 단순히 군사력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 말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데이터들은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들이 바로 트럼프의 계획이 왜 실패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먼저 미국 여론부터 봅시다. 개전 직후인 2월 말과 3월 초에 CNN 여론조사에서 미국 국민의 41%가 이란 군사작전을 지지했습니다. 불과 한 달 뒤 최신 조사에서는 이 숫자가 34%로 떨어져 있어요. 7%포인트의 급락입니다. 더 심각한 건 반대 의견인데 반대한다는 응답은 무려 66%에 달하고 특히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응답만 43%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미국 국민이 점점 더 이 전쟁에 회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트럼프의 대국민 연설 직후 여론조사 결과였어요. 연설에서 트럼프는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고 앞으로 2, 3주 안에 목표를 달성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연설 직후 CNN이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7%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해결할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어요. 반대로 겨우 33%만이 그가 계획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설을 했는데도 국민의 신뢰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건 국민들이 이미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미국 정치권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는 트럼프가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아무런 목표도 없었고 어제 연설 이후에도 여전히 아무도 그 목표가 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직접 비판했습니다. AP통신의 중동특파원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들은 건 그가 미국 국민에게 인내심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뿐이며 이는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어요. 경제 지표도 정말 심각합니다. 한국 주식시장만 해도 최근 한 달 사이에 1000포인트를 넘게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중동 불안정으로 유가가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유가 폭등은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이건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을 초조하게 만들죠.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경제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와중에 정작 중동 문제로 인한 유가 폭등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이란의 군사력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 정보당국에 따르면 이란은 2월 28일 이후로 무려 5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과 해상미사일 그리고 약 2000대의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이 중에서 약 40%는 이스라엘을 겨냥했고 60%는 지역 내 미국 목표물을 향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미사일 발사 빈도의 추이입니다. 초반에는 빈번했지만 3월 중순 이후로는 감소세를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이 전략적으로 미사일 비축량을 아껴가며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석기 시대로 만들 수 없는 이유는 단순히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정치 구조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란의 정치 체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란은 신정제도 국가입니다. 겉으로는 대통령이 있지만 실제 권력은 최고 지도자라고 불리는 라흐바르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최고 지도자 바로 아래에는 혁명수비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란의 전략적 결정을 좌우하는 핵심 세력이죠. 이번 전쟁에서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가 미국의 공습으로 제거되고 현재 그의 아들인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후계자로 지명되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신임 최고 지도자와 혁명수비대는 이 전쟁을 통해 국내 반대 세력을 억누르고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기회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란도 경제 불황, 과도한 세속화에 대한 반감 때문에 2025년과 2026년 초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국민들의 분노가 정부에서 미국과 이스라엘로 쏠렸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위기에 빠진 지도자가 외부의 적을 만들어내서 내부 불만을 무마하는 고전적인 전략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이 전술에 정확히 걸려든 겁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란의 신정체제와 혁명 수비대는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외부의 침략자에 맞서 단결되니까요. 더 복잡한 건 이겁니다. 이란의 대통령인 마수드 페제시키아는 의사 출신의 온건파예요. 그는 미국에 보낸 편지에서 대립의 길로 계속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종전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권력을 가진 최고 지도자와 혁명 수비대는 강경파들이에요.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신뢰가 없다. 신뢰를 쌓으려면 중대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란이 협상을 할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요. 이 체제의 모순을 잘 보세요. 국내에서는 온건한 목소리도 있지만 결정권은 강경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무리 협박해도 이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더 강하게 압박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부에서도 강경파가 맞다는 의견이 더 강해진다는 거죠. 이걸 한 가지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을 극도로 정교한 레이저 무기를 들고 있는 특수부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우 강력하지만 일단 발동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반면 이란은 낮은 기술의 화살과 창, 그리고 돌멩이로 무장한 대규모 인민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별적으로는 특수부대가 훨씬 강하죠. 하지만 이 인민군은 계속 파도같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미국이 레이저를 쏘면 몇 명이 죽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옵니다. 미국은 레이저를 계속 쏴야 하는데 에너지는 제한적입니다. 반면 이란의 인민군은 계속 재충전된다는 거죠. 이게 정확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이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미국이 아무리 공습해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란의 유일한 협상력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석유의 3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 좁은 해협을 이란이 계속 봉쇄하고 있으면 미국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은 셈이라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 이란의 미사일 전략입니다. 초반에 500발 이상을 쐈다고 했지만 지금은 의도적으로 발사를 줄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미사일이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면서도 진짜 필요한 순간을 위해 비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략적 사고거든요. 반면 미국은 매일매일 공습을 계속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걸 체스판으로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강한 말들을 많이 가진 쪽입니다. 하지만 장기전이 길어지면 강한 말들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상대방의 전략적 선택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카드를 쓸 때마다 미국은 그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카드는 중동 전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UAE 같은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도 결국 이란의 영향력 속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재계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의 통장을 점검할 차례입니다. 이 전쟁이 여러분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우선 육아 폭등의 영향부터 생각해 보세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어 있으니 글로벌 육아는 이미 40% 이상 올랐습니다. 이건 여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 계절이 오면 전기료는 천정부지로 솟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여전히 유가에 큰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 다음이 식료품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배송료가 올라갑니다. 배송료가 올라가면 식료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건 불과 34개월 뒤의 이야기예요. 당신의 장바구니가 더 무거워질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금리입니다. 세계 중앙은행들은 지금 심각한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어요. 유가 폭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동시에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의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중앙은행이 어떤 결정을 하든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더 나빠지고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요.
현실적으로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현금 흐름을 점검하세요. 유가 폭등이 본격화되기 전에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치의 생활비를 현금이나 안정적인 자산으로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은행에 존치된 돈은 인플레이션에 잠식되지만 최소한 급할 때 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은 자산 배분을 재검토하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는 명목 자산, 즉 돈으로 된 자산보다 실물 자산의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금이나 원자재 또는 실제 부동산 같은 것들이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더 잘 보존된다는 거죠. 암호화폐도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대체 자산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취득의 다양화입니다. 미국 CNN은 일방적인 보도를 합니다. 이란 관영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이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로이터, AFP, 블룸버그 같은 중립적인 통신사들을 보세요. 그리고 중동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들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정보와 오늘의 정보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데이터와 분석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석기 시대로 만들 수 없다는 건 아마도 당신이 처음 들을 때 의외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군사력은 정말 강력하니까요. 하지만 현대 전쟁에서는 군사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필요한 건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이란의 신정체제, 그들의 역사, 그들의 정치 구조, 그들의 전략적 이익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트럼프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없애면 이란이 항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오히려 최고 지도자가 제거되니까 더 강경한 후계자가 나타났고 국내 불만은 외부 침략자를 향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미국이 의도한 바와 정반대의 결과라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봉쇄되어 있고 유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국들은 점점 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같은 국가들이 이란에 대해 더 현실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출해야 하고 이란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날까요? 아마도 마지막까지 명확한 승리는 없을 거예요. 오히려 양쪽이 모두 지쳐서 타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불안정할 것이고 유가는 높게 유지될 것이며 세계 경제는 계속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것입니다. 당신의 월급도 오르겠지만 그보다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의 가치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제 정치와 경제가 당신의 삶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6개월, 12개월 뒤에 당신의 경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당신의 미래는 지금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